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 시민의 날이자 국제보상운동 기념일인 오늘부터 2.28 민주운동 기념일인 28일까지 대구 시민주간입니다. 올해 시민주간은 대구 굴기 시민정신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과 문화행사, 다양한 시민 혜택을 제공하는 부대 행사가 펼쳐지는데요. 미술관과 과학관 상설 전시장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시내 주요 유원시설 이용료도 할인됩니다. 또 대구로와 연계한 할인 쿠폰이 제공되고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 정신을 기념하는 대구 시민주간. 오늘을 살아가는 힘으로 많은 시민이 기억하고 또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경북 대부분 지역이 기온 영하권 보이면서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이상 내려갔는데요.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7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도 기온이 낮아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7도에서 8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예천 6도, 청송 5도가 예상됩니다. 10도 이상의 큰 기온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란 운전자가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였을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자동차 등록 원부 제출 절차가 생략돼 더욱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고요.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해 환경보호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추위 계속되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가끔씩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주 후반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여전히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에서 물결은 4m 안팎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강동면 안개리의 한 야산에서 200m가량 땅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폭은 최대 2m, 깊이 1.5m 정도로 골짜기를 따라 200m가량이 쭉 갈라졌는데요. 구불구불한 형태였고 이 패인 곳에 돌과 나무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굴착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강진을 경험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땅이 꺼진 야산이 대형 저수시설인 경주 안개댐과 인접해 있고 마을 곳곳에 대형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지하수 유출 등에 의한 땅 꺼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약 5년 전 양북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조사를 통해 지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경주시와 포항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한 만큼 지진 연관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내리다 그치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릉도와 독도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0도, 습도는 85%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3.5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사동항 3단계 사업을 2025년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동항 3단계 사업은 사동항 일원의 방파제 확장과 크루즈 부두와 마리나 시설 등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 사동항 3단계 프로젝트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저동항의 안전한 어로 활동과 저반 여건 확보를 위한 어선부두 준설 역시 건의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2월 사동항 3단계 개발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했고 올 1월엔 해군본부를 방문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0분입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지역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공무원 중식 휴무입니다. 공무원 중식 휴무. 이게 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네, 기존 계획은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실제 시행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열리는데요.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리는군요. 네. 앞서 4월부터 9월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한 반대와 홍보 부족 등으로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점심시간 민원실 폐쇄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직사회도 크게 술렁였죠? 네,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에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시작해서요. 경기 양평군,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군요. 네. 부산 중구와 기장군을 포함한 10개 구군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업무상 구청을 자주 찾는 분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 시민 10명 중 6명은 아직도 모른다고 답을 했고요. 또한 점심시간 휴무제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찬성보다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4월부터 이것도 그냥 본격적인 실시가 아니고 시범 실시인데 네. 일단 2달 채 남지 않았거든요. 시행 예상 네. 날짜까지. 시민의 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면에 공무원 노조는 휴무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권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오늘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감염 예방용 가림막입니다. 지금 사무실에도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네. 코로나19로 이제 학교 급식실이나 식당 등에 많이 설치된 플라스틱 네. 가림막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네, 지난 3년 동안 학교 식당, 회사 회의실 등에 곳곳에 비치가 됐었는데요.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따라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퇴출됩니까? 네. 그러나 이 가림막 철거 과정에서 자칫 플라스틱 쓰레기만 수백만 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개별 기관 등이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급식실 가림막을 계속 설치할지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에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학교 급식실 가림막 설치를 자율에 맡긴다는 방역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구내식당이 있는 대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율에 맡긴다면은 학교에 따라서 이제 그 설치를 이제 네. 다 이렇게 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 퇴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철거 이후에 쓰레기가 문제인 거네요. 네, 이게 이 소재가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정확한 소재가 확인이 돼야 재활용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재활용 그 선별 시설에서도 플라스틱의 갈래인 아크릴 수지,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에티넬 등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된 가림막은 대체로 소각되거나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학교에서 나오는 가림막을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때는 수익성이 문제가 됩니다. 약 10톤 이상 모여야 재활용 업체에서도 수익이 남기 때문입니다. 예, 이 철거한 가림막을 재활용하면 쓰임이 있을까요? 네, 가림막은 인테리어 소품이나 조명 커버, 상패, 매장 디스플레이, 지붕재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일부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여러 곳의 가림막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이달 말 가림막 재활용 방법에 관한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때 의미 있는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정말 엄청날 텐데 네. 제대로 좀 재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네, 활기 찾는 대구공항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방공항도 이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 항공사들도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을 확대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네, 지난해 12월 인천 김포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국제선 여객수가 50만 7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12월 국제선 총 여객수의 12%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12월 16%에 근접한 수준인데요.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이 41만 명이고요. 대구공항이 4만 명. 대구공항이 4만 명이고요. 제주공항이 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수요 회복이 눈에 보이자 항공사들은 지방공항 노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최근 제주공항과 대구공항에 그 대만 타이베이로 향하는 노선을 취항을 했고요. 네. 지방공항 정기편 운항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향후 태국, 일본 등 취항지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분에 저비용 항공사가 대형 항공사보다 여객 점유율이 높다고 하던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국내 8개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 점유율이 처음으로 대형 항공사 2곳을 제쳤는데요. 그렇군요. 2010년대 단거리 해외여행 급증과 함께 크게 성장한 저비용 항공사는 2014년 국내선 여객 점유율에서 두 대형 항공사를 넘어선 데 이어서 8년 만에 국제선에서도 앞서게 됐습니다. 국제선 점유율 역전은 일본 여행객 증가가 결정적이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에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일본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유럽, 미국 등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여행 선호가 커졌고 여기에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그렇죠. 회복했습니다. 또 가까우니까요. 네. 코로나19로 막혔던 지방공항 하늘길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도 최근에 대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을 크게 벌이고 있는데요.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팸 투어를 하기도 했고요. 지난달부터 3천 명이 넘는 대만 관광객이 대구를 찾기도 했습니다. 예. 대구 타이베이 노선은 지난달 29일 지내어 이달 2일 티웨이에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재취항했고요. 최근에는 또 티웨이 대구 나리타 노선을 통해서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나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좀 방문하는 들어오는 네. 관광객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뭔가요? 네, 대구의료원 주치자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대구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있나 봅니다. 네, 지역에서 유일하게 만취 환자를 돌보는 곳인데요. 지난 2014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과 의료진이 함께 근무하면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상습 주치자와 거리에서 발견된 환자, 노숙인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생겼고요. 네. 하루 평균 3명꼴로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지난 새벽에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요. 네. 삐빅삐빅 알람이 울리자 당직 근무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의료용 라텍스 장갑을 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경찰분이요? 네. 오. 경찰의 보호를 받아서 센터에 도착한 40대 여성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알람이 삐빅삐빅 울리거든요. 네. 근데 도착하자마자 입구에 놓인 쓰레기통에 구토를 했습니다. 장갑을 끼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이 경찰관은 이제 항상 있는 일이라는 듯이 토사물이 담긴 쓰레기통을 이제 치우더라고요. 그렇군요. 만취 환자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전쟁터 같겠어요.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날씨도 점차 풀리면서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만취 환자는 이달 들어서 75명이 넘었는데요. 지난달 48명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료진들은 사명감으로 이들을 대하지만 그만큼 고충도 크다고 합니다. 환자가 휘두르는 팔에 의료진과 경찰이 맞을 뻔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예,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경찰과 현장 의료진은 만취 환자들이 시설에 들어가거나 알코올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만취 환자가 센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마땅히 지낼 곳이 없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 또 70에서 80%는 늘 오던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치료와 보호 조치가 이뤄진 후 퇴원했을 때 인근 보호시설로 인계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 대구려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음주경찰관입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꽤 있나 봅니다. 네, 연초부터 세 차례나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리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부서 소속 40대 경위가 적발됐고요. 이달 15일 밤 12시 30분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도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네. 이달 9일 오후 11시 10분쯤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올해 전국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모두 12건인데요. 12건인가요? 이 중 3건이 대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지역 경찰관의 기강회의가 좀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네, 지난해 대구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3건이었는데요. 2월 중순을 지나는 현재 벌써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도 채웠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난해 12월 30일 부임한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소속 경찰관의 잇따르는 음주운전으로 취임 초반부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15일 총경급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서 경찰관 음주운전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추가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소속 경찰서장이 직접 대면 보고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서부서와 동부서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겠습니다. 네, 서부서도 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요. 연중 수시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동부서는 지난 15일부터 부서별 음주운전 예방활동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요. 각 서장들은 아침 회의 때마다 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무원의 이 음주는 또 신분상에도 지장이 클 텐데 좀 근절이 안 되나 봅니다. 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시기 동안 음주 단속을 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공무원 음주운전은 보통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경찰관이 형사처벌 받은 사례도 음주운전이 단연 1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절반 가까이가 중징계를 받았고요. 음주운전에 따른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알리고 근절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예.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예, 시민들이 누굴 따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입학이라고 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달라서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대구시 종합복지회관이 초등학교 적응 특강 교실을 열었다고 하네요. 서한나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을 위한 2023 초등학교 적응 특강 프로그램 중에 엄마와 함께하는 동화 구연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수수께끼도 풀고 동화도 읽고 있었는데요. 네. 현장의 소리와 함께 동화 구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강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다시 보세요. 누구? 꼬리예요? 꼬리예요. 앵무새. 땡땡. 누구? 여우. 또 여우. 이거 보고 이 말이나 어떻게 보면 망아지 같기도 한데 말이. 동화는 사람과 동물과 그리고 자연의 모든 삶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걸 기초로 해서 사람과 자연과 동물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으며 그리고 또 인류의
네,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같은 공간 내에서 살아가므로 하나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화구연을 통해서 엄성만 어떠한 흉내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미술과 법률과 그리고 과학적인 그리고 또 삶의 윤리 그리고 나의 어떠한 삶의 판단 기준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걸 형성하는 입장에서는 다문화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어느 누구나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동화 구연을 하면 가족 간의 정도 키울 수 있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날은 베트남, 인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동화 구연 수업을 찾았는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노래도 같이 부르면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엄마 그리고 아이들의 수업을 들은 소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루동에서 살고 있는 사남매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에 그 조감 선생님 소개해줘서 오셨는데 무료 프로그램 있으면 항상 선생님들이 안내해주고 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네, 항상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5학년 이혜연입니다. 동화책 읽는 게 재밌었어요. 저는 6학년 바이두샤입니다. 처음에 엄마가 한국어 배운다고 여기서 이제 찾아서 왔어요. 네, 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동화구연 수업 들으니까 어땠어요? 네, 선생님이랑 소통하고 많이 소통하니까 재밌었어요. 동화책 그거 배우는 거랑 노래 같은 것도 배우는 거 재밌었어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문화 가정들이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의 정착을 돕는 외국인 주민 배움터에는 초등학교 적응 특강 외에도 온라인 한국어 교육, 멘토멘티 만남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종합복지회관 배정미 복지상담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상담팀장 배정미입니다.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인 주민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 배움터 과정에 온라인 한국어 교육, 초등학교 적응 특강, 기타 연계 사업으로 멘토 멘티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계의 일환인 초등학교 적응 특강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초등학교 적응 특강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부모와 자녀입니다. 교육 기간은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기간 중 4일간 운영됩니다. 평소 참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만들기 체험 학습을 통해서 가족들과 추억을 쌓고 자녀들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주민 배움터 프로그램 중에 온라인 무료 한국어 교육은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요. 네. 누구나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초등학교 적응 특강 소식 잘 들었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새 학기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합니다. 일각에서는 인력과 공간 등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요. 늘봄학교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김현정 방과후학교 담당 사무관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늘봄학교 무슨 뜻인가요? 예,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전후로 학년 특성을 고려한 놀이체험과 미래형 신수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식 등을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네. 이는 교육 분야 국정 과제인 초등 전일제 학교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초등학교 현장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5년 전체 학교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의 뜻이었군요. 최근에 그 4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공모를 통해서 늘봄 시범학교를 희망한 학교 중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각 교육지원청별 한 학교씩 선정 심사하였고요. 서대구초, 황금초, 대덕초, 구지초 4개 학교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4개 학교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돌봄 수요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대구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학교로 선정하였는데요. 네. 시범학교로 먼저 선정된 서대구 초등학교는 서대구 지역, 공단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로 돌봄에 대한 참여가 매우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서대구초는 저녁 돌봄 모델 개발을 위해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저녁 8시까지 확대하고 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교육 기부를 활용해 모두가 행복한 돌봄 공동체 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특히 서대구초등학교 외 인근 학교에 저녁 돌봄 수요도 흡수하는 저녁 돌봄 거점 학교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녁 8시까지 운영이 되는군요. 네. 황금초등학교는 이번에 어떻게 늘봄 시범학교로 선정이 됐나요? 예, 수성구에 위치한 황금초등학교는 전교생 760명으로 수성군의 돌봄교실 수요가 비교적 많은 학교로서 이번에 연구학교 중 가장 큰 규모의 학교입니다. 규모가 크군요. 네, 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참여 요구가 많고요.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과 황금동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아이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하여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스쿨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은 교과 보충과 소프트웨어, AI 등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학교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네요. 대덕초는 어떻습니까? 예, 대덕초등학교는 남구에 위치한 학교이며 전교생 220여 명으로 학교 주변에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여 돌봄과 교육에 있어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교내 유휴교실과 특별실을 활용해 놀이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오후 3시까지 운영함으로써 네. 1학년 조기 학교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요. 3학년에서 6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 보충 교육과 체험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운영하는 학교 단위 늘봄학교 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구지초등학교는 달성군에 위치해 있죠? 달성군에 위치한 전교생 510여 명 규모의 구지초등학교는 맞벌이 가정이 특히 많은 학교입니다. 농촌 지역의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학교 수가 증가되고 있지만 교육, 문화, 예술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구지초는 에버그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찬 방과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중심의 틈새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침, 틈새 저녁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2025년 전국 확대면 시범 운영 기간이 그럼 2년인 건가요? 네, 2년입니다.
2023년 올해 늘봄 연구시범학교 4개 교를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시범학교뿐만 아니라 선도학교를 4개 정도 공모하고 일반화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2025년도부터 전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연구학교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연구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초기 에듀케어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입학 초기인 3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학생들이 일찍 하교합니다. 보통 몇 시에 하교하나요? 3월의 경우 12시 30분경 하교를 하지요. 이처럼 하교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니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 체험형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합니다. 네. 그리고 돌봄 교실에 참여하지 못하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연계 틈새 돌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주 1, 2회 수강하는 경우 프로그램 사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AI, 코딩,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네. 또한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저녁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신체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식도 제공합니다. 네. 근데 당장 3월이면 다음 주잖아요. 준비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늘봄 연구학교가 지정된 이후 늘봄학교 운영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 계획 수립하고 추진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미 마쳤습니다. 네. 각 연구학교들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늘봄학교가 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개설을 이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연구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구학교의 초등 돌봄 전담사를 1명 증원하였고 각종 운영비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 업무 부담이 좀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교육청도 학교의 수업과 생활지도 각종 업무 등으로 인한 교육력 위축과 업무 부담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 연구학교를 2년간 운영하면서 학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네. 늘봄학교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사의 방과 후 학교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 강사 선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올해 8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도 연구학교의 안전관리 요원 활용, 돌봄 전담사 업무 매뉴얼 개발 등 일선학교의 방과 후 업무 경감 방안도 2년간 적극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은 교실을 따로 마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교실에서 수업 후에 늘봄 교실로 활용되는 건가요? 네, 그 학교마다 기존에 돌봄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봄실 외에도 특별교실, 운동장, 강당 등 학교 여건에 맞도록 다양하게 활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돌봄실은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활동해 하기에는 매우 쾌적한 상황입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 아침에 이제 돌봄에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녁 8시까지 하잖아요. 12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있을 텐데 전담사 1명이 감당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주 50시간 근무도 훌쩍 넘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 전담사는 일반적으로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구학교에 증원된 돌봄 전담사는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8시간 근무이므로 노동시간 연장과는 무관합니다. 12시부터군요. 네. 또한 돌봄 전담사 혼자 저녁에 돌볼 경우 퇴직 교원이나 대학생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자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혼자서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자, 아이 입장에서도 최대 12시간 학교에 있는 거는 너무 좀 지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 방과 후에 학습량만 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 교육청도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이 최고의 돌봄인 것도 누구나 인지하는 바이고요. 그렇지만 맞벌이 등 돌봄 지원이 절실한 가정도 있으므로 네. 학교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등
돌봄 교육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보다 오히려 이제 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외부인 출입도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안전 문제 무엇보다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학교에서는 앱이나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돌봄 교실 참여 학생의 등하교와 출결 상황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자녀들의 돌봄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지킴이, 안전요원 등의 봉사 인력 등을 활용한 방안과 인근 경찰서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안전 공제의 보험이 늘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므로 혹여라도 발생할 사고에 대한 보상 처리도 가능합니다.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아이 돌봄 문제가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아이 돌봄을 책임지는 건 좋지만 그걸 학교의 몫으로 또 돌리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사회 많은 자원들이 활용되고 또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초저출생 지속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과 사교육 과잉 의존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의 아이 돌봄에 대한 책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초등 돌봄이 현재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네트워킹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지역 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대구 미래교육지구를 통한 마을 돌봄과 마을 방과후를 적극 활성화하여서 지역과 함께하는 아이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새 학기부터 시범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늘봄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김현정 방과후 학교 담당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요즘 조각 투자, 토큰 투자라는 용어가 자주 들립니다. 각 제도권에서 증권형 토큰 거래소 서비스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증권형 토큰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제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16일 한국증권금융이 향후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시 투자자 예탁금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토큰 증권이 이제 제도권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큰 증권이 뭔가요? 네, 토큰 증권 토큰은 토큰을 통해 기존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자산들을 배당하는 관점에서 전통 금융 영역을 블록체인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즉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산을 토큰화해서 해당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들어봤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건가요? 네, 저도 비슷한 듯 여러 기관의 어떤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이 유틸리티 토큰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특정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뜻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제시하는 추진되는 어떤 프로젝트나 디앱 이런 데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그 특징이고요.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에서는 지분 확보를 하려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증권형 토큰은요? 그런데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주식 채권 대신 암호화폐 형태로 발행하는 유가 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 등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증권형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하고는 차별해서 돼서 시큐리티 토큰 또는 보안 토큰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용도를 생각해 보면 이 시큐리티라는 것이 보안보다는 어떤 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 대신에 어떤 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주식과 좀 비슷한 마찬가지 어떤 개념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 증권형 토큰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기업에 대한
또는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낸 수익과 어떤 자산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은 그 용도가 주식, 채권, 유가증권과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과 정책의 개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주식을 발행하듯이 관련 법에 따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규제 준수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준수라면은 금융당국의 규정에 준수해서 이 제도화된 거래소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자산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증권 토큰이 증권 규제를 준수하는 토큰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부동산이나 미술품이나 어떤 소유품 등을 조각 투자 대상으로 해서 재화를 코인으로 발행하면 이게 증권인지 코인인지 이 기준이 굉장히 그동안은 어려웠거든요. 분류하기가. 그런데 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최근 정부가 증권의 일종인 토큰 증권으로 주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제도권 편입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앞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절차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권 토큰을 제도권으로 이 정부가 편입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동안은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이 기준들도 모호하고 거래소도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이 투자자 보호 조치가 굉장히 전무한 상태였고요. 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니즈 또한 굉장히 큰 상태였습니다. 토큰 증권은 계약관계로 맺어진 이 발행자가 명확한 증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고 투자자 보호까지 가능하다는 배경에서 각 지금 현재 금융사들이 서비스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한 이 규제와 법적으로 제도화된 절차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보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와 함께 이 황금성이나 유동성 개선들도 기대되고 있고요. 일정 자본금과 인력 구조를 갖춘다면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한데 이것을 쉽게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증권사들이 제공한다면 막대한 수익 예상도 기대됩니다. 네, 조각 투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제 조각 투자라고 한다 하면 이렇게 말 그대로 조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지금 조각 투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술 상품이나 건물, 뭐 소고기, 음악 저작권 등 다양한 형태를 코인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조각 투자라고 하는군요. 네. 정말 증권형 토큰의 시대가 올까요? 요즘은 AI부터 기술 홍수 시대라 부를 만큼 너무 신기술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런 증권형 토큰의 긍정적인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산의 이 증권의 토큰화라는 것은 현재 금융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주고요.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주고 또한 새로운 기능 등으로 개발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토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 소유권이 가능해진다는 개념이고요. 그렇다면 더욱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투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 미술품도 핫하니까요. 고흐나 피카소 등 이 거장의 미술품들의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통은 가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가치가 오른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섣불리 이런 예술 자산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가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화로 거래가 된다면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고요. 조각 투자가 가능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예. 또 상호 운용 가능한 토큰화된 자산들은 어떤 하나의 지갑에서 또한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뭐 부동산이나 국채, 회사채, 상장 주식, 뭐 비상장 주식, 미술품 이런 실물들 하나의 지갑에 놓고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자산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호 운영 가능성이 굉장히 효율적인 금융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네, 뭐 자산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부정적 요인도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긍정적인 요인이 또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자산의 유동성 증대라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이 또 있는 거예요. 특정 자산들이 유동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기 어렵거나
거래 비용이 높아서만 아닐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나 유동성은 금융산업의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자산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유나 금 ETF나 리츠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자산군의 유동성이 낮다고 본다면 그것은 특정 자산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견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한 토큰, 증권 토큰의 장점을 생각할 때 앞으로 생겨날 규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증권형 토큰은 혁신적이긴 하지만 제도화되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가 생겨야 한다는 견해는 또한 많습니다. 규제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네. 네, 자본시장에서 규제라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한 유사 수신이나 돈 세탁 등의 범죄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용도도 사용할 요인이 크다는 거겠죠.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유형의 증권 토큰이 활발하게 거래되게 될까요? 지금 대표적 사례가 부동산의 증권화입니다. 부동산의 증권화요? 그렇죠. 부동산을 증권형 토큰으로 판매할 경우 투자 단위, 유동성에 굉장히 큰 장점이 오고요. 게다가 부동산 토큰 같은 경우는 다른 자산군에 대비해서 가장 큰 간신 자산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좀 관심이 높은 투자 자산군인데 토큰 시장에서도 이 주목받고 있는 자산군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우선 토큰의 기초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 안정성과 자산 규모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류의 자산이 있지만 부동산만큼 내재 가치가 튼튼한 자산이 드뭅니다. 네. 특히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더욱 그 가치의 안정성이 크고요. 그렇죠. 두 번째 자산 시장 규모인데요. 전체 암호 자산의 가치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1,692달러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면 210조 규모입니다. 야. 이를 담보로 발행할 수 있는 금융 상품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반면에 이 부동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군으로 그 규모가 228조 달러예요. 그럼 하나로 생각하면 28경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암호 자산의 규모가 부동산에 대비해서 0.11%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들이 토큰이 되어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이 된다면 더욱 그 규모가 부동산 크게 되고 부동산 거래도 또한 크게 일어날 수 있고 금융 거래 또한 크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효율성인데요. 주식이나 채권 등은 상당히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있죠. 예탁원에 예탁된 주식들은 각 증권사를 통해서 전자거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여전히 종이계약에 그렇죠. 의존하고 있고 전문 중개사가 필요하고 거래 상대방이 정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신용 리스크는 없는지 항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빌라왕이라든가 전세 사기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 또한 굉장히 정보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인데요. 이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동산의 토큰화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경제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을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러블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셨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국제보상로 비산내거리에서 동신교 구간 양방향 서행하고 있고 달구벌대로 계산오거리에서 방곡의 내거리 방향 계산오거리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월곡로 상인내거리에서 월성내거리 구간 양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899 삼거리에서 동명내거리 방향은 동명교위 가장자리 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작업 구간 있습니다. 김천분기점 182.6km 지점에서 183km 지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분아들목에서 군위 분기점까지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과 내일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았고요. 낮 기온도 영상 4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도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지나고 23일부터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 사이로 오르면서 한층 포근해지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